이번 영상은 지난 20여 년간 두 번 출제된 문제들에 대한 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심리치료 영역의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양한 치료 이론과 치료 기법에서 심리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공통 요인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심리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공통 요인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연구와 주장이 있어 왔으며 이런 연유로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실린 답은 아래 출처에 적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치료적 관계입니다. 즉,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치료적 관계는 심리치료의 필요 조건이자 중요한 치료적 요인입니다. 둘째, 해석, 통찰, 그리고 이해입니다. 해석과 통찰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하며 이는 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정서적 발산입니다. 내담자가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의 갈등이 해소되고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처의 책에서는 강화, 둔감화, 자신의 문제에 직면시키기 등을 치료의 공통 요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강화와 둔감화는 행동치료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상담자에 의한 강화와 상담을 통한 둔감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대와 희망을 공통 요인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처음 열거된 세 가지 공통 요인을 답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관찰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 4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즉 관찰학습 이론이라고도 불리는 이론에 대한 문제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반두라가 관찰학습 이론에서 언급한 관찰학습의 4가지 단계를 생각하면서 답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의 집중 과정입니다. 이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으로 관찰자의 과거 강화나 동기 상태, 각성 수준, 감각 능력, 개인적 선호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찰하는 모델의 성, 연령 등이 관찰자와 비슷하거나 모델이 매력적일 때 주의 집중을 많이 받습니다. 둘째, 기억의 파지 과정입니다. 관찰자가 정보를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각화 혹은 언어와 같은 상징적 형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 재생 과정입니다. 관찰자가 관찰해서 학습한 것을 신체적 행동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으로 일정 기간의 인지적 시연이 필요합니다. 이는 연습, 피드백 등을 통해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관찰자는 신체 능력을 갖추고 요소 기능을 익혀야 합니다. 넷째, 동기화 과정입니다. 관찰자는 행동에 대한 강화의 기대, 자기 효능감 등에 의해 학습한 것을 활용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임상심리학자의 수련과 관련하여 과학자 전문가 모델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과학자 전문가 모델은 1949년 콜로라도의 볼더에서 열린 미국 심리학회 회의에서 임상심리학자 훈련 모델로 제시되었습니다. 임상심리학 수련은 학문적 연구와 평가, 진단 및 심리치료를 수행하는 능력을 잘 겸비한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으로 임상 장면에서의 경험과 연구를 동시에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로서의 임상심리학자는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심리건강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합니다. 과학자로서의 역할은 새로운 치료 방법의 효과를 평가하고 심리건강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여 심리학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임상심리학자는 이론과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개별 환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역할은 과학적 지식을 실제로 활용하여 환자들에게 개별화된 치료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상심리학자가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는 모델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접근법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결합하여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정신분석 치료에서 이상적인 치료 목표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정신분석 치료에서 이상적인 치료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찰력 및 자기인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생각,
감정, 동기에 대한 통찰력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정서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과 과거 경험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무의식적 갈등의 해결입니다. 심리적 고통에 기여하는 무의식적 갈등을 찾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유아기 경험에서 비롯되며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 방어기제 또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더 큰 정서적 자유와 자기 수용을 이끌어냅니다. 셋째, 성격 발달 및 성장입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한 성격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자기인식과 자기수용을 촉진함으로써 정신분석 치료는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깨닫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약하여 설명하면 통찰 및 자기인식을 하고 무의식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격 발달과 성장을 하는 것이 치료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강박장애의 치료 기법인 노출 및 반응 방지법의 원리와 시행 순서를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노출 및 반응 방지법, 즉 ERP는 학습 이론을 토대로 한 행동치료 기법으로 강박사고 및 강박행동의 제지를 위한 것입니다. ERP의 원리는 내담자를 공포자극에 노출하여 내담자가 갖고 있는 공포, 불안, 고통을 의도적으로 촉발하고 이후 반응 방지를 통해 환자가 의례적 행동이나 강박적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여 고통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내담자는 고통이 사라질 때까지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강박적 행동 등이 반드시 고통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ERP를 반복 연습함으로써 강박장애 환자들은 강박적 사고나 심상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지만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강박적 의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은 체계적 둔감법, 혐오치료, 홍수법 등의 행동치료 기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ERP의 시행 순서는 먼저 노출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자극은 현실적인 상황이나 상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 방지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반응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담자는 자신의 강박 행동을 제한하고 이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불안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번 문제는 오염에 대한 반복적인 손씻기를 하는 경우에 진단명, 치료기법, 효과적 치료과정 4단계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반복적인 손씻기는 강박행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명은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에 적용하는 대표적인 치료기법은 노출 및 반응방지법, ERP입니다. ERP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는 교재마다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4단계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평가 및 교육입니다. 내담자의 증상과 심각도를 평가하고 ERP의 원리 및 강박 극복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 심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노출 위계의 개발입니다. 불안 유발 자극이 가장 적은 것부터 많은 순으로 구조화된 목록을 개발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노출 및 반응 방지입니다. 불안을 가장 적게 유발하는 자극부터 노출 연습을 시작합니다. 또한 평소에 회피 행동이나 강박 행동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견디도록 권장합니다. 네 번째, 평가 및 조정입니다. 개인의 반응과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필요에 따라 노출 위계를 조정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로 불안에 직면하고 관리하는 능력에 자신감을 갖도록 합니다. 이번 문제는 인지행동 치료에서 사용하는 사고기록지의 5개 컬럼의 내용을 쓰라는 것입니다. 사고기록지는 다음의 5개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상황 컬럼입니다. 상황 컬럼에 불쾌한 감정을 유발한 실제 사건, 스트레스 상황, 기억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둘째, 감정 또는 정서입니다. 자동적 사고에 반응하여 경험한 감정 유형 및 감정의 강도를 기술합니다. 셋째, 자동적 사고입니다. 상황에 반응하여 발생한 자동적 사고들을 기술합니다. 넷째, 합리적 반응입니다. 자동적 사고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반응을 기술합니다. 다섯째, 결과입니다.
자동적 사고에 도전하고 합리적 반응을 고려한 결과와 그에 대한 감정 강도를 기술합니다. 다음 문제는 행동 치료자들이 행동을 직접 측정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행동 특성을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첫째, 빈도입니다.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입니다. 둘째, 강도입니다. 행동 시 힘의 강도입니다. 셋째, 지속 시간입니다. 행동이 지속되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넷째, 지연 시간입니다. 행동이 지연되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다섯째, 반응간 시간입니다. 반응간에 걸리는 시간의 길이입니다. 여섯째, 잠재 시간입니다. 자극을 준 후 반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일곱째, 후속 결과입니다. 행동의 후속적인 결과입니다. 이번 문제는 인터넷 중독의 징후를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중독하면 공통적으로 연상이 되는 징후들은 내성 금단, 집착, 통제력 상실, 은폐, 건강 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중독의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내성 징후. 동일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인터넷 사용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금단 징후.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 다양한 생리학적 문제들과 불안, 안절부절 등 심리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셋째, 인터넷 집착. 인터넷, 온라인 활동에 대해 생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냅니다.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을 자주 확인합니다. 넷째, 통제력 상실.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섯째, 책임의 태만.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직장, 학교, 집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합니다. 여섯째, 대인관계 문제.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곱째, 도피주의. 실생활의 문제. 스트레스 또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여덟째, 은폐 또는 거부. 인터넷 사용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숨기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아홉째, 의식주 문제. 식사 시간이 점점 줄고 모니터 앞에서 먹기도 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입니다. 열째, 건강 문제. 이와 관련된 심리적 또는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성 금단, 인터넷 집착, 통제력 상실, 은폐, 건강 문제의 6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의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단계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발달 단계별로 쓰라는 문제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나 각 단계의 내담자를 위한 심리치료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쓰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또한 심리치료의 특성과 주의사항도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답안을 작성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여기서는 각 단계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먼저, 전조작기의 심리치료의 특성은 첫째,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 아동들은 자신의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상징적 사고로 인해 아동들은 사물과 사건을 표현하기 위해 언어, 그림 같은 상징을 사용한다. 셋째, 직관적 사고로 인해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상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시기의 심리치료 시의 주의사항은 첫째, 아동의 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어와 예를 사용한다. 둘째, 표현과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역할극, 그림 그리기, 스토리텔링 등의 놀이치료 기법을 통합한다. 셋째, 불안을 관리하고 안정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일관된 루틴과 구조를 제공한다. 넷째, 비논리적이거나 오해에 근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내심을 갖고 아동의 감정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구체적 조작기의 심리치료의 특성은 첫째, 논리적 사고의 발달로 아동들은 구체적인 사물과 개념을 이해하고 조작할 수 있다. 둘째, 보존성의 획득으로 모양이나 배열이 바뀌어도 양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관점 수용 능력이 향상되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구체적 조작기의 심리치료 시 주의사항은 첫째, 아동의 경험 및 관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예와 활동을 사용한다. 둘째, 대화형 작업과 게임을 통해 문제 해결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장려한다. 셋째, 역할극이나 토론을 통해 아동이 관점 수용과 공감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조작기의 심리치료 특성은 첫째, 추상적 사고로 인해 추상적 개념과 가상의 상황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 둘째, 가설 연역적 추론으로 인해 가설을 형성하고 테스트하며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자기인식의 증가로 정체성, 가치 및 신념이 개발된다. 이 시기의 주의사항은 첫째, 추상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자극하는 보다 복잡한 토론과 활동에 참여시킨다. 둘째, 성찰과 자기표현 연습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체성, 가치, 목표의 탐구를 장려한다. 셋째, 필요에 따라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장려한다. 넷째, 이 발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존적 과제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페이지는 고등학교 3학년 B양의 사례를 읽고 진단명과 진단 기준을 기술하는 문제입니다. 사례에서 B양은 날씬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억지로 먹더라도 토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자리를 피하고 최근에는 자주 어지럼과 피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추 가능한 진단명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입니다. DSM-5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필요한 양에 비해 지나친 음식물 섭취 제한으로 연령, 성별, 발달 과정 및 신체적인 건강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저체중을 유발하게 된다. 현저한 저체중은 최소한의 정상 수준보다 체중이 덜 나가는 것으로 정의되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해당 발달 단계에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체중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체중이 증가하거나 비만이 되는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혹은 체중 증가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 이러한 행동은 지나친 저체중일 때도 이어진다. 셋째, 기대되는 개인의 체중이나 체형을 경험하는 방식의 장애, 자기평가에서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지나친 압박 혹은 현재의 저체중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지속적 결여가 있다. 이번 문제는 조현병 양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심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3가지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환자가 어떤 양성 증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임상심리사의 대처 방법은 첫째, 환자가 환청, 환시 등 환각이 있는 경우에는 차분한 태도로 환자의 환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따지거나 논쟁하지 않는다.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을 준다. 둘째, 환자가 망상이 있는 경우에는 논쟁을 피한다. 간단히 환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 망상의 내용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 일상적인 다른 화제로 바꾼다. 자체보다는 동반되는 감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셋째, 환자가 와해된 언어나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성 여부를 판단한다. 위험하지 않을 때는 차분하게 기다린다. 이상한 행동이나 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관심과 칭찬을 한다. 다음 문제는 가족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백바와 백바의 가족 치료에서의 기본 전제를 3가지 기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출제 의도와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양한 답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답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판단하기에 더 맞다고 생각하는 답안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답안은 첫째, 가족은 각 구성원이 상호 연결된 개인들의 복잡한 체계이다. 즉, 체계적 관점입니다. 가족은 각 구성원의 행동이 가족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상호 연결된 개인들의 복잡한 체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체계적 관점은 가족 체계 내에서 상호작용, 역할,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째, 가족 역동은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의 더 넓은 맥락 내에서 이해된다. 즉, 맥락적 이해입니다. 가족 역동은 이를 형성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요인의 더 넓은 맥락 내에서 이해됩니다. 가족이 더 큰 사회 체계 내에서 운영되며 문화적 규범, 가치 및 사회적 영향이 가족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가족 체계 내의 강점과 자원을 강조한다. 즉, 강점 기반 접근 방식입니다. 가족 내 병리 또는 기능장애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가족 체계 내에 존재하는 강점과 자원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강점 기반 관점은 긍정적인 변화와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의 기존 자산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치료는 가족의 강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축함으로써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답안은 인터넷상의 답안으로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합니다. 가족 치료는 개인과 개인의 문제를 별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람들 간의 관계와 관계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둘째,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상호작용 맥락에 대해 고려합니다. 가족 치료는 전일적 관점에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 간의 상호 의존을 강조하므로 그 둘이 상호작용하는 맥락을 고려합니다. 셋째, 왜보다는 무엇에 대해 강조합니다. 가족 혹은 다른 체계에 대한 이해는 상호작용 패턴에 대한 사정을 필요로 하며 왜 일어나는지보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다음 문제는 건강심리학의 발달 배경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건강심리학의 발달 배경은 교재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중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첫째, 질병과 사망 형태의 변화입니다. 사망의 주된 원인이 전염성 급성 질환에서 불건전한 행동이나 생활 습관과 관련된 질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이 사망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성질환은 오랜 기간 관리가 필요하기에 심리사회적 적응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개념의 변화입니다. 건강에 대한 개념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긍정적인 안녕의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질병의 원인을 생물학적 과정으로 보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신체적 및 심리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셋째, 의료비 지출의 증가입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접어들어 만성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비용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질병의 조기 검진, 건강한 생활 습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행동 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특정 공포증의 하위 유형을 세 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특정 공포증의 하위 유형에는 동물형, 자연환경형, 혈액주사 손상형, 상황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나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